조간 브리핑. (2016년 8월 6일) 토요일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오늘 아침 개막해서 17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을 비롯해서 방송사들은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은 경기 결과를 뛰어넘는 사회 정치적 함의가 있는 뉴스 외에는 리우 올림픽에 주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올림픽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점 무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매체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있는 데다 우리가 감시해야 할 사안이 추상같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뉴스가 소홀히 다루어져도 이해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 오늘은 토요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최동석 칼럼은 8월 20일부터 재개되고요. 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아니모.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리몽을 검색해주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세계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올 상반기 시중에 풀린 5만원권 지폐 가운데 절반가량만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폐에 비해서 환수율이 턱없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액 화폐가 잘 돌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딘가 비자금으로 묻혀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대주주가요, 산업은행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 회계연도 사업결산을 하면서 영업손실 1,200억 원을 축소 조작하는 회계 사기를 벌인 혐의를 검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 영업손실을 숨겼을까? 자본 잠식률 50%를 초과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채권단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지만 이미 대우조선해양은 청와대의 서별관 회의 덕에 정부 지원 4조 2천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왜일까?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현 경영진에 대해서 검찰이 칼을 겨누는 형국입니다. 현 정부 역시 부실 감독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조선일보와 만난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결국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난 정권에만 물을 수 없다는 이야기라면서 책임 소재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했던 홍기택 전 행장도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기택 전 행장은 청와대 서별관 탓만 하고 있지만요. 지난 정부도 결산할 게 있습니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2011년 행장으로 있을 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남상태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무기로 해서 강만수 씨가 자기 측근 7명을 이 회사 고문으로 취업시켰다고 합니다. 강만수 씨는 대우조선해양에 낙하산 인사 7명이 받을 급여 수준, 차량 종류, 사무실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MF를 불러온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바로 강만수 씨죠. 요 행위 MB 때 출세해서 대박이 났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 뒤통수를 쳤군요.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부패한 나라 집권여당답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8구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친박 이주영 의원 유세에 수십 명을 불법 동원하고 일당과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새누리당 당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가 정당대표를 뽑는 선거의 불법 행위를 고발한 첫 사례입니다. 창원 합동연설회에 인터넷으로 모집한 30여 명, 이 사람들을 이주영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것이죠. 13만 9천 원가량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이들 중 2명 계좌에 각 8만 원씩 16만 원이 응원 명의로 입금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선관위의 이번 고발은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그리고 이해 유도죄를 규정한 정당법 50조에 따른 것인데요. 위반할 때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주영 의원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부패 문제 집권 여당만이 아니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 정밀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죠.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요. 이석수 청와대 직속 특별감찰관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우병우 수석 비위 의혹에 대해서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우병우 수석 처가의 차명부동산 보유 의혹에 대해 최소 6가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과거 강원도에서 근무할 때 서울로 주소지를 옮겨서 위장 전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89년 이철성 후보자가 강원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시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서울 정릉동의 한 아파트에다가 주소지를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철성 후보자도 위장 전입을 시인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에 논문 표절 시비까지 불거졌는데 위장 전입까지. 네. 이 인사검증은 우병우 수석이 했죠. 우병우를 둘러싼 모든 의혹이 다 허위라 할지라도 이런 엉망진창 인사검증 책임만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하긴 대통령이 무슨 안목과 무슨 식견으로 직원들 근무 평점을 낼 수 있겠습니까? 혹 때려다 혹 붙인 대통령의 사드 간담회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를 보겠습니다.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군에서 만약 추천할 새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 검토하겠다라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놓고 진실게임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성주군 내의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TK 지역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먼저 말을 꺼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사드를 딴 데 옮기자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시비가 붙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새 부지를 모색하겠다가 아니라 성주 지역에서 새 지역을 제안하면 일단 검토하는 성의는 보이겠다 이 차원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주장은요.
한편 경향신문은 여당 의원들과 청와대 사이에서 대통령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권위가 떨어진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과거 반대를 일삼았던 민주당으로 회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당내 사드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지켜져 왔는데 한미동맹을 깰 생각이 없다면 양국 사이의 합의사항을 어떻게 반대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9대 국회에서도 과격한 주장을 하는 일부 초선 의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도 일부 초선들은 규율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김종인 대표는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취소시키거나 가더라도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 이런 뜻을 알렸다고 합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네, 조선일보만 읽으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여의도 국회가 녹음 포비아에 빠져 있습니다. 포비아, 공포증을 말하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뒤 잇따라 녹취 스캔들이 발생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이정현이 잇따라 빅엿을 먹었지요. 그래서 익명을 요청한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요즘 셀프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말이 녹취된 다음 앞뒤 맥락이 잘려 공개되는 일을 막으려면 나도 녹취해서 텍스트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원천 봉쇄 형입니다. 노트북을 다 치워야 이야기를 하고 스마트폰 녹음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중진 의원은 지금 녹음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수시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화를 걸어오는 민원인들, 특히 시비 거는 투로 나오는 사람들은 100% 녹음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하면서 노하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시비조로 나오면은 당연히 받는 사람도 격앙되겠죠. 예. 그래서 그걸 다 녹음한 다음에 자기가 시비조로 말했던 건 다 지우고 상대방이 화나 있는 목소리 이것만 딱 잘라내서 이게 진실인 양, 이게 진실의 전부인 양 세상에 공개하는 수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법은 어떨까요? 통신비밀보호법상 상대방의 동의를 묻지 않아도 당사자라면은 녹취 녹음이 가능합니다. 공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A와 B 사이의 대화를 C가 녹음한다? 예, 그렇다면은 C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여담인데요. 모 언론사 회장은요, 중요한 대화는 사우나에서 한다고 합니다. 탕에 들어가서 다 벗은 다음에.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아버지 홍우준 전 의원, 네, 전두환의 민정당에서 정치한 분입니다. 홍우준 전 의원이 미국 하와이의 독립운동 거점인 대한인 국민회가 있었던 유적지를 외국 부동산 회사에 팔아서 20억 상당의 부당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홍우준 전 의원 2007년 이 유적지를 재단법인 한국독립문화원으로부터 사들일 당시 1달러를 양도세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자, 1달러를 세금으로 냈다. 그렇다면 1000달러로 사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000달러면 대략 100만 원 정도인데 팔 때는요 21억을 받고 팔았다는 겁니다. 하하, 2000배 가까운 차익을 남긴 셈이지요. 홍문종 아버지가 말입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희정 한국일보 디지털 부문장의 칼럼 불온한 시대 순수라는 요령, 그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다. 순수 혹은 짝패로서 불순 외부 세력이라는 유령이 사회적 갈등의 현장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 유령은 정권을 비롯해 권력과 돈을 쥔 자들에게 맞서려는 모든 이들에게 묻고 또 묻는다. 당신은 순수한 당사자인가?
그리고 당신의 의도는 순수한가? 질문은 끈질기게 때론 잔인하게 이어진다. 순수함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당장 목소리를 빼앗고 말겠다는 겁박과 함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주민들은 순수한 당사자의 정당한 투쟁임을 입증하기 위해 상경 시위 때 빨간 리본을 가슴에 달아야 했다. 정부 재정 지원에 목맨 대학 당국의 독주에 반기를 든 이화 여대생들은 우월의식과 기득권을 상징하는 2대 나온 여자 프레임까지 버무려진 부당한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는 직권 취소 철퇴와 함께 박원순 시장의 대권 행보를 위한 불순한 정책이란 딱지가 더 씌워졌다. 시절은 불온하기 짝이 없는데 도처에서 순수의 시대 찬가가 울려 퍼지는 형국이다. 싸워본 사람은 안다. 순수 대 불순 프레임이 노리는 것은 싸우는 이들의 두려움과 분열을 부추겨서 스스로 무릎 꺾게 하는 것임을 한국일보 기자들이 부패한 옛 사주와 맞서 싸울 때 그 비호 세력이 무기로 삼았던 것도 극소수 불순한 기자들의 선동이라는 공격이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지만 행여 우리의 순수한 싸움이 곡해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순수의 절대적 기준이란 없다. 그러니 스스로의 순수함을 의심할 바 없이 증명한다거나 누군가의 순수함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게 가능하다는 주장이야말로 순도 100%의 생떼이고 권력과 돈을 쥔 자가 순수함의 증명을 강요하거나 어설픈 판관을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순도 100%의 폭력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광고 듣고 김프로이드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들을 만한 팟캐스트를 찾고 계시다고요? 김프로쇼로 오십시오. 영화 이야기, 술 이야기, 정신과 상담에 음악 얘기까지 매일 30분 다양한 주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에서는 듣기 힘든 라이브 음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재즈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보컬 연주도 들려드리는 재즈가 알고 싶다도 있습니다. 팟빵에서 지금 바로 김프로를 검색하세요.
TV 뉴스 집중 해. 김프로이드. 네, 김프로이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 반갑습니다. 네, 김프로입니다. 예. 제가 지난 한 주 쉬었지 않습니까? 네, 휴가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뭐 갔다 온 데는 없고 좀 쉬어야지. 사람. 전라남도 진도하고 강원도 춘천에 일이 있어서 간 겁니다. 아, 진짜. 어쨌든 뭐 평소에 그렇게 프로그램 만들 때는 뭐 엄두도 못 냈던 지방행을 하긴 했는데 얼굴이 좀 좋아졌어요. 네, 그 사이에 영화 2편을 봤습니다. 부산행, 부산행.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예, 사실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뭐 봤던 영화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런 거죠. 뽀로로 썰매 작전 뭐 이런 그러니까 코코몽 이런 거. 죽겠어 아주. 그 뭐지? 앵그리버드 이런 거. 그치. 그런 거나 봤는데 모처럼 어른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네마스타를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부산행 같은 경우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 이걸 둘 다 다루셨더만 네. 예,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도 이제 올라왔고 예. 또 올라갈 건데요. 예. 이건 뭐 모르겠어요.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평론할 가치가 있습니까? 뭐 평론할 가치는 있죠. 모든 영화가 평론할 가치는 있죠. 예. 네. 근데 영화적으로 사실은 좀 못 만들어서 그렇죠. 네.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때려붓고 CJ에서 그렇게 많이 밀어주고 단체 상영을 하고 막 KBS에서 다큐를 만들어서 홍보해주고 이렇게 할 만큼의 영화인가는 좀 돌아볼 일이 작품성이 만약에 있었다면 지금 몇만 정도 돌파했을까요? 훨씬 더 빠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450만까지밖에 안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뭐 평론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거보단 많이 갈 거라고 보고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사실 많이 보기는 할 텐데 그 얘기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영화로 보고 싶어하는 그 니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영화적인 기법으로. 사실은 역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은 실은 결말을 뻔히 알잖아요. 그렇죠. 예. 난데없이 인천 상륙작전 실패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다룸에 있어서 스포일러 뭐 이것이 이제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뭐 그런 두려움이나 뭐 염려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내용적 완성도가 높아야 하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제 일부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의 그 되게 창피한 그 노이즈 마케팅에 안 말려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영화 자체를 잘 만들면 아니 저는 이제 뭐 명량도 1,700만이나 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건데요. 뭐 영화 자체가 만듦새가 괜찮다 그러면 그냥 즐기면 되는 거죠. 근데 영화를 못 만들어 놓고 그거에다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면 저는 방법은 그냥 쌩 까면 된다고 봅니다. 그걸 뭐 붙어가지고 막 싸우고 막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노이즈 마케팅에 말리는 거기 때문에 영화는 보시고 뭐 영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시네마스타를 들으시고요. 제가 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는 확신합니다. 내년 추석 대선을 한 3개월 앞둔 시점에 MBC가 추석 특집으로 이거 내보낸다. 그럼요. 확신합니다. 뭐 많이 틀 거예요. 그때 보셔도 뭐 무방하다. 예비군 훈련 장관 많이 틉니다. 남자분들은 거기 가서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프로이드와 함께 할 텐데, 자, 오늘 어떤 이슈 한번 해볼까요? 이제 지난주 한 주 쉬셨기 때문에 2주 동안 가장 핫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제가 많이 했는데요. 김영란법이지 뭐. 그래서 김영란법을 이제 뭐 워낙 이제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뭐 기자를 했던 입장에서 뭐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김프로는 그 김영란법에 저촉이 됩니까? 나는 안 되지. 언론인이 아니군요. 그럼요. 무슨 언론이냐. 그리고 전직 언론인도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모임 중에 어차피 제가 이제 뭐 한 1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만나서 이렇게 깊이 있게 이제 친해진 분들 많거든요. 만나 보면 저는 이제 5만 원짜리 이상 밥을 사라고 하지.
저는 밥 안 걸린다. 저는 마음껏 사셔도 됩니다. 나 얻어먹고 다닐 거야. 5만 원 이상씩으로. 정말 이런 사람한테는 쓰고 싶지가 않죠. 근데 안 사주지 사람들이.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김프로가 뭐 비단 정치 시사 영역도 가끔 터치를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드마스터가 영화 분야 1, 2위를 다툰다. 그러면 뭐 영화 기획사 쪽에서 언론인으로 생각하고 김프로한테 많이 와주십시오. 아직 그런 게 없구나. 법적으로는 안 걸려. 법적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프로 많이 사주세요. 불러주세요. 이런 거 보면 말이죠. 이 팟캐스트도 언론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이런 개소리를 할 사람들이 있을까봐 염려가 됩니다. 저는 뭐 음악 프로그램인데요. 영화 프로그램이고. 네. 아니 예를 들면 뭐 대중음악계 이런 데서 또 김프로한테 손을 뻗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무슨 상관이야. 언론인이 아닌데. 그래요. 아무 상관없죠. 이게 형식 논리지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지금 방송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네. 난리 났어요. 난리 나가지고 7월 28일 날 이제 헌재에서 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예전에 제가 한번 김영란법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잊어버리셨을 거라고요. 뭐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 없는 거니까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고 좀 들어보시면 몇백만이 뭐 저촉된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많아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맥을 쭉 한번 꿰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차근차근 준비했는데 김영란법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법 이름이 김영란법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원래 공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이름이고 이거를 김영란 이제 전 대법관,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제 만들어 가지고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건데. 자, 다시 한번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게 미치면은 엔드군요. 엔드. 오어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정 청탁하고 금품을 받는 거를 방지하겠다고 만든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돈이 오가지 않더라도 청탁을 하면 그렇죠. 이게 저촉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세부적인 거를 짜놓은 거죠. 근데 이제 원래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굉장히 대쪽 같은 분이거든요. 원리원 측에 충실한 분이라서 이분이 이제 남편이 강지원 변호사잖아요. 근데 그분은 절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YTN 라디오 진행할 때 저하고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좀 쇼맨십이 좀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지원 변호사 이 인터뷰어가 된 거지. 이 강지원 변호사는 인터뷰이가 된 거고. 나 존나게 싫어하더라고. 그럴 수 있지. 아니, 나하고 법리 논쟁을 하려고 하길래. 아니, 내가 뭘 한다고 나하고 법리 논쟁을 해? 이분은 좀 쇼맨십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분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대법관을 퇴임하시고, 국민권익위원회 그 위원장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2년에 강지원 변호사가 대선을 나오니까, 본인이 굳이. 나왔나? 대선 나왔었어요. 대선 나왔었구나. 그때 대선 나왔었어.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그냥 시들시 들어가셨는데 이때 본인 임기가 한참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 안 둬도 되는데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양심상 남편이 그 대선에 출마했는데 본인이 공직에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해서 자진해서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일 분이니까 훌륭하네요. 도덕적인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그렇죠. 스스로. 그래서 이제 이때가 어떤 일이 있어서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나를 보면 2010년에 스폰서 검사 그 우리 최승호 PD가 했잖아요. 그리고 박기준 그 사람도 연관돼 있었지. 네가 PD야 뭐 어쩌고 했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건이 있고 그 사람도 출마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그렇지. 했다가 공천 못 받지 않았습니까? 공천 못 받았죠. 새누리당 후보로. 그렇죠. 그랬고 그해 가을에 그랜저 검사가 있었고 이건 이제 김프로가 썼던 기사죠. 그렇죠. 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2012년에 벤치 검사라고 또 있었어요. 벤치 여검사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여자가 검사였고 남자가 변호사였는데 뭐 벤츠 사주고 어쩌고 막 했었는데 결국 대법원 가서 무죄가 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뇌물 사건에서 가장 뇌물 사건을 결정짓는 요소가 대가성이 있느냐. 근데 이 벤츠 여검사 사건은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냥 사랑하는 사이에 선물 주고 받은 걸로 보인다 해가지고 무죄가 났어요. 여론이 막 들끓고 난리가 났죠. 말이 되냐.
변호사가 검사 그것도 내연 관계에서 선물을 막 줬는데 그럼 이걸 그냥 무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해서 한참 시끄러웠는데 그때 김영란 이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법을 발의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원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좀 말이 어려운데 네. 크게 보면 세 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청탁도 막고 금품 수수도 막고 이해충돌도 방지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이제 김용민 우리 돼지 엄마가 그 뭐 재경부에 어디 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거와 관련된 거에 뭐 사람을 퇴직시키거나 아니면 끝나고 글로 간다거나 뭐 예. 이런 거를 못하도록 예.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거를 공무원이 이렇게 얽히지 못하도록 막는 게 큰 틀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2012년 8월에 권익위가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예, 예. 굉장히 센 내용으로 공직자는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다. 대가성이 뭐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처벌 하도록 이제 딱 발의를 했는데 이게 법무부가 이게 좀 과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형사처벌 되는 거를 과태료로 낮추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네. 막 한참 또 시끄러웠어. 예. 그럼 막 시끌시끌하니까 이제 여론이 안 좋잖아요. 예. 여론 들끓고 이제 난리 났거든요. 예. 총리가 중재를 했지. 예. 그때 정홍원 총리가. 검사 출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중재를 해가지고 일부,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 이제 형사처벌되는 조항을 살려가지고 예. 국회로 보냈어요. 예. 법을 만들려면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니까 보냈더니 여기서 이제 유야무야 된 거지. 왜냐면 이게 이제 되면 자기들도 이제 될 수 있고 심각하니까. 예. 그냥 캐비넷에 담겨가지고 조용히 갔는데 예.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예. 관피아 문제가 대대적으로 한번 일어났어. 예. 그래가지고 그 무슨 저 관련 부처에 있다가 해수부에 있다가 내려가가지고 무슨 한 자리씩 하면서 이제 막 그 부패 고리가 막 생기게 나기 시작하니까 예. 들고 일어났죠 막. 그래서 관피아 척결하겠다고 수사도 하고 난리를 치면서 이때 대통령이 뭘 했냐면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권익위에서 발표한 거를 넘겼는데 국회에서 유야무야 잠자고 있으니까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정의화 국회의장도 만나서 예. 처리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회는 받았잖아. 또 여론은 탄력은 받았고 예. 이거 처리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 언론인과 사립학교 선생님들을 살짝 껴넣었어. 나만 죽을 수 없다 이거지. 너네도 한번 해봐라. 예. 저는 이게 고도의 이 계산이 셈법이 담겼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아무래도 계속 압박하는 주체 중에는 언론도 있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자들을 딱 껴놓으면 니네가 해보려면 해봐. 같이 죽자. 딱 껴놓은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껴놓고 나서 예. 죽었어요. 유야무야 됐어. 막 질이 열렬하게 쭉 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2015년 1월에 이제 이게 끼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이해충돌 방지, 아까 얘기한 대로 예. 이제 공직자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뭐 직무를 맡거나 발주하거나 예. 뭐 이런 걸 못하도록 했던 거를 슬쩍 빼요. 왜냐면 이거 하면 걸릴 사람이 많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슬쩍 빼고 그리고는 2015년 3월에 법이 공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은 공포가 됐는데 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안 나왔으니까 예. 이때까지만 해도 세게 대놓고 반대는 못하고 언론에서는 그냥 조용히 시간이 지나갔죠. 예. 그런데 법 공포하고 나서는 뒤로 뭘 했냐를 보니까 예.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뭐 이런 데서 헌재에다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제 헌법소원을 낸 거예요. 거기서 한 거예요? 냈어요. 네 군데에서 냈어요. 변호사협회하고 뭐 이런 데서 이제 낸 거예요. 예. 요지는 뭐냐면 공직자에 대한 법이었는데 아니 기자들이 공직자냐? 그건 공직자가 아니니까 뭐 말은 일명 되죠. 그래서 예.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위헌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었어요. 아니 무슨 공무원처럼 녹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신분이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거를 적용하는 거는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이제 헌재에 넣어놓고 예. 그러니까 이제 위헌말 지나갔잖아요. 예. 그러고 있는 와중에 권익위원회가 법을 만들면 그 법의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걸 시행령이라고 하는데 예. 그 시행령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발표했어요. 거기서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 뭐 부조금 이런 거는 10만 원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딱 정하니까 예. 그때 한번 난리가 났지. 말이 안 된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우 농가 다 죽는다. 그래서 그때 기억하시기로는 이제 조선일보에서 일면에다가 막 한우 막 이거 굴비 한우의 눈물 아니 한우의 한숨이었나? 뭐 하여튼 예. 예. 그런 거를 냈었을 때 이제
김용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을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건데 예. 내심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이건 헌재에서 위헌 난다. 왜냐하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위헌 날 거다라면서 이제 그래도 안심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7월 28일 날 우리 돼지엄마 휴가 갔을 때 이게 헌재에서 네. 합헌이 났어요. 글쎄. 그냥 난리가 난 거지. 예. 이게 합헌이라고? 그러면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거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라고 이제 얘기가 되면서 이거를 연수로 따져봤더니 법을 발의하고 4년도 넘었어. 한 1,500일이 넘어가지고 올해 9월 28일부터 이제 시행이 돼요. 그럼 다 죽는 거야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 방송 뉴스들이 어떻게 했나를 7월 28일, 7월 29일을 살펴봤죠. 예. 근데 참 보기 민망할 정도로. 뭐 거의 한 7꼭지씩 막 묶어가지고. 네. 굉장히 세세하게. 오늘 이런 내용 가지고 뭐 논의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건 나 이펙트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 7월 28일 날 MBC 뉴스데스크에 보면 오늘 이 얘기 가지고 하루 종일 막 뭐 얘기를 하셨을 텐데요. 하면서 니네들끼리 했겠지. 기자들끼리 했겠지. 니네들이 한 걸 뭐 온 국민이 한 것처럼 얘기를 해. 뭐 호들갑을 떨면서 막 한 게 많아요. 기사들이 보면. 근데 사실 굉장히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막 기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시뮬레이션도 하고 현장도 쫓아가고 막 이러면서 뭐 한우집들이 어렵다. 뭐 그러면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드립다. 국회의원은 왜 빠졌니?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민망한 기사들을 막 했거든요. 예. 그리고 7월 29일 날 보강 취재를 막 해가지고 이제 뭐 새로운 메뉴가 생겨나고 있다. 무슨 뭐 3만 원짜리 메뉴가 생겨나고 있다는 둥, 뭐 어떻게 한다는 둥 하면서 이제 막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예. 기사들의 대부분의 논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아니면 논란이다. 굉장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섞어가지고 기사들이 막 나왔는데 뭐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뒤로 뭐 이제 나름대로 이런 거 저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뭐 수정하겠다고 올리겠다고 그러니까 3만 원을 5만 원을 올리고 뭐 이러겠다고 이제 나오는데 이런 건 왜 하나 모르겠어. 기자들한테 인심 좀 얻어보려고 하는 걸 텐데 그 일반 국민들의 시각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여서 아무튼 그때 7월 28일, 7월 29일 3사 방송 뉴스를 공통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공을 들여서 사드 뉴스를 이렇게 하지 세월호 뉴스를 이렇게 하고 근데 본인들의 일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굉장히 하여튼 자세하고 조목조목하게 써놨는데 기사의 전반적인 기조는 다 좀 불합리하다. 이제는 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섞어가지고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기자들 보고 앞으로 3만 원 이상짜리 밥 사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돈 내고 먹으면은 3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300만 원, 3천만 원어치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야. 이 돈 내고 하면은 이거 뭐가 문제야? 자기 돈 내고 먹으면 문제 없어요. 누가 사주면 안 되지. 왜 그걸 얻어 처먹으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국민들이 바본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김용민 브리핑에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는 뭐 많이 이제 보셨을 테고 그래서 요게 이제 9월 28일 날 시행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살펴봅시다. 시뮬레이션. 그렇지. 정직한 시뮬레이션. 나눠보니까 뭐가 있냐면 기자에 한해서만 제가 이제 뭐 기자였으니까 식사 문화. 그리고 술 문화, 선물 문화, 그리고 골프 문화, 그리고 경조사비 문화. 요거 한 5가지 정도 카테고리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돼지엄마가 물어보시면 제가 뭐 가감 없이 얘기를 이제 해드릴 텐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뭐 경험한 게 많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겠습니까? 알아서 필터링 그러니까 하셔서 들어주십시오. 제가 굉장히 뭐 의인인 것처럼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저도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려서 들어주시고 저만 잘났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근데 통상 취재하러 간단 말이죠. 그 상근하는 기자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제 취재 기자들이 출입처라는 데 가잖아요. 출입처에 가죠. 점심 저녁은 어떻게 먹나요? 그게 출입처마다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나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이해하셔야 될 거는 매체별로 다르고 출입처별로 달라서 그건 조금 구별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체별이라 하면 이를테면은 중앙일간지 또 크게 세 덩이로 나누면 지상파 3사
가 사실은 처우가 제일 좋습니다. 연봉도 제일 세고. 글쎄 말이야.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주요 일간지, 뭐 조중동을 비롯해가지고 그런 데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열악한 데들이 있어요. 뭐 아주 굉장히 진보지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매체들 이런 곳은 연봉 자체가 굉장히 낮고요. 취재비랄 게 지원되는 게 거의 없는 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매체 특성별로 보면 그래도 조금 먹고 살만한 곳들은 구학 기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냐면 구학짓을 안 해도 연봉도 많이 받고 뭐 알아서 대접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조금 열악할수록 챙겨주지 않거든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데일수록 아주 원색적으로 심하게는 기자실에서 전화해가지고 홍보 담당자한테 아메리카노하고 베이글 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그러면 홍보 담당자가 욕하면서 갖고 오겠죠. 근데 어디 던킨도너츠 가가지고 베이글하고 커피 사가지고 갖다 줘요. 가는 길에 이제 침을 뱉지 거기다. 그럼 그러겠지. 근데 메이저나 중앙일간지는 그렇게는 하지 않거든요. 그 정도는 돈 벌어. 그렇게는 안 하는데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그게 열악하고 뭐 이런 데들은 인터넷 매체들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홍보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에 따라서도 좀 나뉘고요. 출입처에 따라서 좀 나뉘는 게 제가 오래 있었던 서초동은 그 사람 자체를 만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걸 뭐 만나가지고 막 어디 뭐 사오셈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그러니까 뭐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에서는 홍보실에 가면 막 떠받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곳들에서는 좀 구학을 떨치는 기자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 그렇게 또 찾아왔는데 밥을 꼭 알아서 사드세요. 이러기도 그렇고. 그런 곳들에서는 그 기사가 아쉬운 곳들, 뭐라도 하나 좀 기사를 내고 싶은 곳들에서는 당연히 기자가 갑이겠죠. 근데 이제 기자가 의린 데들이 있거든요. 뭐 서초동이라든지 대표적으로. 그렇지. 뭐 이런 데서는 아쉬운 놈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막 기자들 밥을 사주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서 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억울해하는 기자들은 그런 출입처에 출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억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얻어먹은 적도 없고 얻어먹을 걸 기대하는 적도 없고 그런데 조금 그런데 이제 뭐 기자들 표현으로는 되게 상스럽게 얘기해서 젖과 끓이 흐르는 출입처들이 있어. 거기가 바로 이제 기업체. 뭐 그런 데서는. 그러니까 하나라도 뭔가 아쉬운 데서는 막 기자들을 떠받들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막 그냥 전횡을 휘두르는 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법이 발효가 된다 하더라도 정말 이 기자들한테 잘 보여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변칙 혹은 꼼수를 써서 어떻게든 대접하려 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내부적으로 막 이제 어떻게 하면 법망도 피하면서 기자님들의 이 심성을 거스르지 않을까, 좀 잘 보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겠죠. 어떻게 먹일까, 또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있지만 이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식사 문화가 어떻게 바뀔까를 일단 보면 요거는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좀 있어요. 기자 입장에서 보면 기자들이 상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크게 카테고리 두 개로 나누면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공무원을 대할 때가 다르고 비공무원 일반적으로 기업체나 뭐 다른 뭐 이런 개인적인 거를 대할 때가 다르거든요. 근데 공무원은 비교적 그 판공비나 다 홍보팀이 있으니까 요게 그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예 뭘 사주는 것 자체가 아니면 아주 저렴한 데를 가는 걸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고 비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변칙을 쓰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나름대로 막 개발할 거예요. 이런저런 변칙들을.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하나를 나누면 홍보실과 비홍보실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든 아니면 비공무원이든 출입처 자체가 홍보실이 있는 곳, 홍보실 자체가 있는 곳은 거기서는 판공비로 아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룸사롱이라든지 이렇게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처리되는 한도 내에서 아마 3만 원짜리 밑으로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홍보실이 없이 있는 곳 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뭐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홍보실이 없는 작은 규모의 뭐라든지 아니면 뭐 홍보실을 따로 운영하지 않는 뭐 이런 검찰, 뭐 이런 곳들을 취재할 때는 다르잖아요. 그 거기는 아마 기준이 생길 때까지 한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변칙이 어떻게 생길지는 9월 28일까지 뭐 한정식 집들이 지금 다 이야기 찾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겠죠. 마지막 만찬.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게 이제 술 문화인데. 술. 예. 크게 나누면 이제 1차, 2차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1차에는 보통 식사를 하면서 술을 먹는데 기자들이 이제 대충 이제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예, 소폭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삼겹살에 소폭을 먹든지 아니면 예, 조금 좋은 고기, 소고기나 뭐 이런 고기를 먹으면서 소폭을 먹든지 뭐 이런 게 있고 일부 뭐 여기자들이나 뭐 이렇게 그냥 뭐 이탈리안이나 뭐 이렇게 술이 없는 데서를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자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자들 데리고 무슨 룸사롱을 갈 수도 없는 그럴 거고. 수는 없으니까. 예. 뭐 이제 어때요? 그 식사 문화가? 그래서 음주 이제 문화가? 근데 그래도 여자들도 보통 이제 뭐 메이저, 저는 이제 주로 뭐 주요 일간지하고 이제 메이저 방송사들하고 주로 또 이렇게 가까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있는 여기자들은 보면 굉장히 동화돼요. 소폭을 세게 먹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냥 뭐 남녀 차이가 없이 뭐 식사하시죠. 그럼 소폭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취할 정도로 마십니까? 먹죠. 왜냐하면 그렇게 일단 진하게 한번 먹어야 그 취재원하고 좀 거리가 좁혀지거든요.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려면 아무래도 기자들이 또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대부분 늦게 시작하거든요. 방송사 같은 경우는 보통 뉴스를 끝내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 자체를 8시 무렵 저녁 식사 자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때 시작하려면 빨리 먹고 빨리 취하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소폭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 취해야 빨리 집에 빨리 가니까. 끝나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다 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일이지 그것도 다. 상대방 나오는 사람들도 일이고 기자들도 사실은 일한다고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뭔가 발전이 돼가지고 개인적인 관계가 생기고 인간적으로 친해져가지고 만나는 경우는 이제 인간적으로 만나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일로 만나기 때문에 이제 효율적으로 할 걸 생각하면 독주를 빨리 먹고 빨리 취하는 게 낫기 때문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소폭이 굉장히 그 폭탄주 문화가 굉장히 발전해 있거든요. 아유, 건강 많이 상하겠네. 많이 상해요. 네, 많이 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기자분들 중에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맥락이겠네. 그렇죠. 아이고. 잠 많이 못 자고. 그렇지.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10년 근무했잖아요. 근데 한 달에 2번 많으면 3번을 이제 야근을 하는데 이제 일반 기업에서 하는 야근은 뭐 그냥 밤늦게까지 일하는 걸 야근이라 그러는데 이제 저희는 아침 뉴스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밤을 꼬박 새거든요. 밤을 꼬박 세워서 밤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를 챙겨서 아침 뉴스를 만들고 그 다음 날 퇴근하면 이제 오프예요. 그거를 한 달에 2번 많으면 3번 하거든요. 그럼 1년이면 한 달이에요. 한 달 동안 밤을 샌 거야. 그러면 10년 했으면 1년이에요. 밤을 꼴딱 새는 게 1년 한 거니까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죠. 아이고, 그렇구나. 김영란법이 도입되면은 기자들 건강은 어떨까요? 좀 좋아질까? 비슷할걸? 또 딴 방법이 있을 테니까. 딴 방법을 방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1차는 그렇게 삼겹살이나 뭐 고기나 뭐 이런 걸 먹으면서 소폭을 먹고 문제가 되는 건 2차인데 뭐 그냥 헤어지기 밍숭밍숭하니까 어디 가서 맥주 한잔 하시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나눠져요. 그냥 호프집 가서 가볍게 맥주 한잔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카페라 그러죠. 뭐 양주가 나오거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먹는 경우도 있고 룸사롱에 가서 이제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정적으로 코스는 아니고 노무현 정부 때 그 룸사롱을 접대 비용에서 빼는 바람에 아니 그 전에는 그러면 그게 그 비용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때는 법인카드로 다 긁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요? 룸사롱 다 법인카드로 긁어줘. 여자 들어가는 룸사롱? 그렇죠. 오호. 그래서 그 무렵 뉴스들을 살펴보면요. 실제로 룸사롱 가서 인터뷰하고 한 기사들이 많아요. 다 망하게 생겼다. 뭐 이런 약간 지금하고 비슷한 기조로. 진짜 코미디지. 노무현 정부가 그거 없애려고 하니까.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50만 원 상한을 뒀죠. 50만 원 이상은 접대비로 안 긁어지니까 또 반칙을 한 게 카드를 10개 갖고 와. 49만 원씩 10개를 끊는 거예요. 근데 유흥업소 그러니까 그 룸사롱 자체를 그 접대로 되는 대상에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50만 원씩 5장을 끊어도 거기는 비용이 처리가 안 돼.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또 변칙을 해가지고 개인 카드로 긁고 뭐 돌려서 보전을 받는 방식을 하는데 불편해졌으니까 기자들을 데리고 룸사롱을 가는 게 그때 이후로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 뒤로 어떻게 우리나라 유흥업소는 많이 줄었나요? 10%가 좀 줄었다는 얘기는 있어요. 10%? 네. 왜냐면 한참 그게 긁어질 때는 10%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술 한 번 먹고 나면 300, 400만 원씩 막 나오는 뭐 이런 술집들은
저기 여성하고 성매매도 다 포함되는. 아니요, 템프로는 여성하고 성매매가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착각하시기 쉬운데 예. 템프로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하고 2차 뭐 이렇게 성매매하고 하는 곳들은 그거보다 더 가격이 싼 데고요. 템프로는 그냥 여자들이 상대도 잘 안 해줘요. 돈 많은 사람만 상대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기업 법인카드로 그런 데가 긁어질 때는 법인카드로 막 와서 이제 하고 막 같이 막 어울리고 했었는데 예. 그게 막히니까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개인 카드로 긁을 수 있는 사람들만 올 수 있으니까 손님이 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가게가 급속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때 이후로. 예. 그래서 템프로들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지금 적게 있고 그렇게 이제 한 번 다운사이징 된 게 있는데 지금 이 김영란법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도 굉장히 조금 바뀔 공산이 큰 거죠. 그렇군요. 그때처럼.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술 문화도 굉장히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예. 선물 문화가 선물 문화를 보면 이제 이거 아까 얘기했다듯이 공무원과 비공무원 있잖아요. 예. 공무원 사회를 출입하는 뭐 출입처로 있는 기자들은 선물이 별로 없어요. 공무원 자체가 선물을 살 수 있는 캐파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무슨 해수부 가면 뭐 명절 때 무슨 뭐 김 주고 뭐 요런 거 참기름 주고 뭐 이런 세트 주고 뭐 이런 거 정도 귀엽게 있어도 저기 고리 원전 앞에서 퍼온 그러겠지. 담수 그걸로 이제 그런 아주 뭐 해봐야 뭐 한 뭐 1, 2만 원, 2, 3만 원 정도 되는 세트 뭐 이런 거 이제 생색내느라고 부피만 큰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주던 정도 공무원은 그렇고 문제는 이제 기업이에요. 예, 민간 기업은 그 주죠. 그런 예전에 민간 기업에서 이제 리스트 만들어 놓고 제가 예전에 SBS 라디오 출입할 때도 보니까 그 회장님이 철원 출신이어서 뭐 철원 쌀을 항상 줬었어요. 그건 이제 직원들 복지 차원으로. 그건 난 왜 받았지 그거를? 그래요? 예. 안 받았었나? 그러니까 뭐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사업가들 내지는 기업 홍보실 이런 데서는 선물을 고정적으로 줬었거든요. 예.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 개발할 겁니다. 5만 원 이하의 선물인데 센스 넘치는 선물들. 실용적이면서 예. 요런 거는 야 센스 있네 하는 거를 사람들이 약간 할만한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 5만 원 밑으로 아마 생각하려고 홍보실에서는 머리가 터질 거예요. 어쨌든 기자들 만날 때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USB? USB는 주는데 너무 흔하니까. 근데 USB에다 뭘 집어넣을 수 있지 거기다 파일을.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이거는 이제 제 자랑으로 읽힐 수도 있는데 결혼한다고 하니까 제가 무슨 회식을 전부 우리 이제 보도국하고 누가하고 회식을 할 때였는데 어느 이제 기업에서 뭐 이제 제가 얼마 결혼이 안 남았다고 하니까 그냥 주더라고요. 이거 저희 뭐 가가지고 그 옷 의류 뭐 이런 거 바꾸실 수 있는 상품권이라고 주더라고요. 예. 결혼하니까 한 장 더 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그걸 묶어가지고 2장을 주더라고요. 근데 뭐 돈도 안 써, 뭐 아무것도 안 써 있으니까 뭐 그런가? 근데 어쨌든 떨떠름하게 이제 받았는데 그게 한 장에 40만 원짜리였어. 그래서 편지 써가지고 사진 찍어서 돌려보내줬습니다. 뭐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돌려줬는데 만약에 이제 진짜 그걸 다 받았다, 인마이 포켓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업 장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지. 올라갔지. 김프로 80만 원 이렇게 올라간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편지 돌려보내줬는데 이제 선물 문화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을 텐데 홍보실에서는 조화를 할 거예요. 기업 홍보실들에서. 그렇지. 안 해도 되니까. 핑계를 댈 수 있으니까. 좋네요. 아니 뭐 핑계든 뭐든 하여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걸리는 게 기자들한테는 가장 아픈 부분이 골프일 거예요. 골프. 그렇게 골프를 많이 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초년병 기자들한테는 잘 없고요. 그렇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관계도 있고 뭐 이렇게 했다 보면 법인 카드로 가져가서 골프를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골프가 재밌습니까? 저 골프 칠 줄 몰라요. 아니 근데 해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이제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세 가지 있다더만요. 서서 하는 게 골프고, 앉아서 하는 게 도박이고, 누워서 하는 게 섹스다. 그래요? 남자들은 그걸 너무, 근데 저는 사실 골프 칠 줄 몰라가지고, 저는 사실 이거 이제 들은 거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일반적으로 골프를 한번 가가지고 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밥 먹고 뭐 하는 거 계산하면 한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사이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한 데스크급 이상이거나 뭐 이런 분들 중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토, 일 매주 골프 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다 이제 어디 기업체 홍보실 뭐 이런 분들하고 가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골머리를 썩힌대요. 기업체 홍보실에서는 그 언론사 기자들하고 이제 골프 약속 잡는 게 일이고 가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내기 골프를 홀당 얼마씩 내기 골프를 놓고 치는데 그 현금을 누가 바꿔가지고 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눠주고. 진경준이야? 뭐 이렇게 10만 원씩 나눠주고. 지돈인 것처럼 이렇게. 얼마씩 나눠주고는. 그러니까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뭐 가면 현금으로 몇만 원 준 다음에 그거 가지고 내기 골프 하고. 그러니까 세건지들이 내고. 사실상 이제 누가 와가지고 스폰서를 하는 건데 이제 약간 그 없애는 거죠. 그 이제 약간 떨떠름한 마음을 없애느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뭔데 그런 거는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이걸로는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9월 28일 전에 골프장 부킹가 지금 아마 꽉꽉 됐을 겁니다. 그 뒤에는 이제 골프장은 타격을 좀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죽으려고 하는 거구나. 언론사에 뭐 주필급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서 뭐 어떤 기사를 낼지 결정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루 저녁에 7꼭지씩 막 털어가지고 현장 취재 보내고 막. 근데 실제로 기사를 쓰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그렇게 공감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메이저급이나 뭐 이렇게 중앙일간지 정도 되면 많지는 않지만 취재비가 얼마씩 나오거든요. 그 취재비로 쓸 수 있는 뭐 밥 먹을 때 계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몇십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걸로 그냥 쓰면 되는 거라서 그리고 실제로 그거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일하고 기사 쓰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쓰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굳이 뭐 아쉬울 거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제 그렇게 해서 평소에 많이 땡겼거나 아니면 그렇게 대접을 받던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편해지는 일이라서 막 지금 득달같이 쓰는 배경에는 그런 개인적인 좀 불만이나 뭐 불쾌함이 사실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국민들이 다 알아요. 알죠. 아유. 모르지 않아. 그럼요. 그러니까 더 추해. 그래서 국민들이 그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써대는 걸까? 알더라도 내가 이 칼럼 하나 쓰면은 생각이 바뀌겠지.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 꽁이 대가리 쳐박는 거하고 똑같죠. 안 보이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이고 등신들 진짜 뭐 추한 꼴은 다 보이면서. 아무튼 그렇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경조사비는 조금 맹점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경조사비는 결혼하거나 뭐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에 있거나 뭐 이럴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우리 김 프로가 만약에 현직에 있을 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현직에 때 결혼했죠. 만약에 그때 김영란법이 발효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동료들도 있을 것이고. 동료들은 상관없고요. 동료들은 상관없고. 기업체나 뭐 이런 관공서나 이런 데서 10만 원씩만 이제 해야 되는 삶인 거죠. 아, 그렇군요. 나도 제 자랑 하나 또 할까요? 예, 하시죠. 제가 그때 아무한테도 안 돌렸어. 야, 양심적이고 많이 오는 걸 안 돌려. 야, 근데 그건 있더라. 제가 그때가 경제부 출입할 때인데. 어이구, 게다가. 경제부 출입할 때는 사실 기업들한테 이거 돌리면 한미천 뽑거든요. 한미천 아파트 하나 사지.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가전제품 막 이런 거 사실 땡기려면 땡길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불편해가지고 아무데도 안 알렸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청첩장 달라 그러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상품권 줬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이제 제 결혼할 때라 그 회식하고 난 다음 찾아와가지고 청첩장을 달라. 몇 월 몇 시 어디서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그걸 근거로 해서 집행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안 알렸거든요. 그리고는 그냥 뭐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안 알렸는데 삼성은 찾아왔더라. 어떻게 알고? 제가 이제 그때 기업들 출입해가지고 뭐 삼성, LG 뭐 이런 데를 이제 출입했었거든요.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와, 내가 깜짝 놀랐어. 근데 다른 데는 안 왔어. LG 이런 데는 안 왔더라고. 얼마를 줍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아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그때 뭐 많이는 아닐 거고 출입 기자니까 뭐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뭐 적당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너무 극렬하게 오시지 말라고 막 그랬더니 이제 뭐 대표급 되는 분들만 이렇게 저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조사비는 이거는 땡기려면 땡길 수 있어요. 왜냐면 차명 계좌 쓰듯이 분산할 거거든요. 쪼개기, 이른바. 쪼개기. 그래서 만약에, 많이 오시라고 만약 얘기하면, 직원들 이름 쭉 달아가지고, 한 사람이 전달을 하는 거니까. 그 국회의원 후원금도 그런 똑같죠.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뭐 10만 원으로 해봐야 별 실효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고, 근데 이제 뭐 양심적이거나 뭐 이런 기자들은 이것도 사실 알리지 않거나 화환 자체를 안 받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일부 국악 기자들한테는 해당하는 얘기라서 네. 무조건 도매금으로 얘기하실 건 아닌데.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건 기자들이 뭔가 불편한 건 많아졌어요. 따져야 되고 예. 뭐 이런 게 왜냐하면 기자 자체가 가만히 따져보면 어려서부터 기자를 하고 싶어서 막 노력하다 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 자체를 기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면 다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떠받들어 주니까 회사에서나 의리지 뭐. 그렇죠. 회사에서만 회사원이고 나머지 나가면 무조건 갑이니까. 그렇지. 떠받들어 주는 데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어지면 예. 무뎌질 수밖에 없거든요. 90년대 지상파 방송 라디오 PD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형님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92년인가 3년인가 입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지상파 라디오가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지. 그때는 이제 라디오 PD들이 이제 음악을 많이 트니까 네. 자기는 그 바닥에 그 발을 딛고 선 때가 많지 않았다. 맨날 접대 받으러 다니니까 막 차에 올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는 땅을 밟아본 일이 많지 않았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 이제 옛날이요. 이 차원에서 이제 얘기했던 거고 지금이야 누가 그렇게 우리 역전이 됐지. 네. 역전이 됐어. 그럼요. 그러니까 기자가 옛날만큼 막 그렇지는 않고요. 무용담들 막 해놓는 것도 보면 다 옛날 얘기고. 이게 뭐 이제 뭐 시장실 문을 뻥 차고 들어갔다느니 뭐 서장실 그렇죠. 경찰 서장문 차고 들어가고. 이거 오래전 얘기예요. 아니 진짜 그런 사람들을 입건됩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그렇지. 요즘에는 입건돼요. 네. 공무집행방해 뭐 이런 걸로. 네. 그렇게 쳐주지 않고 워낙 매체가 또 많아가지고 그런 게 이제 잘 먹히지 않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밤문화, 술문화 뭐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지각 변동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예. 바람직하다 봅니다. 뭐 이런 변동, 이런 혼란은 좋은 거 아닙니까? 좋죠. 네, 좋은 겁니다. 고무적이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한번 우리가 똑똑히 그 이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7월 28일, 29일 자 3, 4 방송 뉴스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예. 나중에 굉장히 그 창피할 만한 기사들이 많아요. 매일경제 주필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사람도 우리가 그 이름을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무슨 언론인을 모욕했다나? 아니 누가 모욕을 해? 아니 언론인이 그동안 많이 받아 처먹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또 있는 건데 써야 할 기사를 좀 제대로 좀 썼어요. 제가 예전에 썼던 칼럼이기도 한데 박수택 기자, 네. SBS에 그 양반은 이제 예전에 환경부 이제 간사였다고 합니다. 출입기자단 간사인데, 뭐 어떤 식사를 누군가 이제 살 일이 있었는데, 나갈 때 자기 분은 딱 계산하고 나갔대요. 그 양반이 그런 분이더라고. 그럼요. 야근 때 돌아다니면서 불을 끈다니까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기자들 휴대전화로 촬영을 해가지고 아주 엄벌을 하고. 촬영해가지고 그거를 본인이 직접 프린트해서 화장실에다가 붙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건물 안에서 못 피게 돼 있으니까 할 말 없는 거죠. 근데 기자들이 이런 걸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해가지고 그걸 써놓고 다닐 정도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또 게다가 대방역에서 일화가 있는데 대방역에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서 있는 사람을 직접 본인이 가서 줄 세워가지고 타게. 그렇지. 이런 분이 진정한 보수예요. 참된 보수야. 네. 그런데 MB 때 4대강 비판했다고 그냥 불이익 주고 화면에서 아예 그냥 배제시켜버리고 그렇죠. 그 뭐 부장국장 이런 거 되기 싫어가지고 민환 기자로 평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줬어요. 그렇지. 그 날렸지. 민환 기자 시켰다간 4대강 비판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때 날리신 분은 청와대 가셨지? 청와대 가셨다가 새누리당 공천을 못 받으셔가지고. 최금락 씨 아닌가요? 네.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박수택 기자 같은 사람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예.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훌륭한 박수택 기자. 이런 언론인들도 있고, 뭐 최금락 씨 같은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뭐 기레기로 모실 거는 아닌데요. 그래도 어쨌든 뭐 일을 열심히 하려는 기자들도 있으니까. 예. 네, 뭐 하여튼 좀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법 완벽하게 마스터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국회의원이 빠졌다 그러는데
국회의원도 돈을 받을 경우는 얄짤없다고 하더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김영란법은 100만 원 이상 되는 돈은 받으면 무조건 처벌이고, 네. 근데 직무와 연관이 있을 때, 그때는 얘기한 지금 3, 50, 뭐 밥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뭐 경조사비는 10만 원. 네. 직무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는, 예. 직무와 연관이 안 되는 거는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뭐 처벌되고요. 근데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놔뒀다는 건 뭐냐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해당 업무, 뭐 상임위 소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민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공무원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 청탁으로 치지 않는다. 그렇죠. 아니 응당한 그 역할과 기능 아닙니까? 근데 맹점이 있어. 맹점이 또 있지. 그거를 그렇게 해놓고 다 그걸로 갖다 껴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 언놈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럼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자체를 근원적으로 막겠다고 다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들어 놓고 사실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걸로 국회의원들은 빠져나갈 수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다 나간다, 대상에서 빠졌다 얘기를 하는 거라 그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아니, 뭐 사실 그것까지 다 못하게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무슨 공약을 하며 또 부조리한 일이 있거나 혹은 공직사회가 엉뚱한 짓을 할 때는 견제를 못해. 순기능마저도 못하게 한다면은 국회의원을 뭐하러 뽑겠습니까? 뭐 따져볼 일이 있는데 뭐 어쨌든 지금은 이 정도 가이드라인 가지고라도 잘만 지켜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너무 깨끗해서 망한 경우는 없다. 그렇지. 예. 요즘에 그 클립 돌더만요. 예. 부패하더라도 유능한 정부가 낫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부패한 놈들 갖다 놓으면 부패하고 무능하기까지 하다. 뭐 이런 이제 지적을 했던 얘기가 있는데. 아니, 부패한 놈들이 왜 무능하겠어요? 유능하면은 부패할 일이 없거든. 유능해도 부패할 수가 있나? 아무튼 막. 내가 지금까지 봤던 사람 중에 부패한 인간 중에서 유능한 인간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능하다 하면 공익을 위해서. 아무래도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아름다운 가치와 빛나는 철학에 있어서 유능할 경우에 부패한 경우가 없어요. MB가 사기 잘 치는 거, 그게 유능한 건가? 그러니까. 그걸 유능하다고 말하면 안 되지.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프로와 함께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김프로쇼 좀 떨어졌어요. 그래요? 김프로쇼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래요, 김프로쇼. 요즘에. 주진우를 다시 불러야 되나? 아니, 시네마 스타를 너무 열심히 듣다 보니까. 그래요? 김프로쇼를 제가 좀 소홀히 한 면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안 돼. 그럼 안 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비수기야. 그래요? 팟캐스트 비수기야. 그래도 어쨌든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예. 김프로쇼와 재즈가 알고 싶다. 그리고 시네마스타. 예. 세 개 좀 챙겨가지고 많이 들어주십시오. 재즈가 알고 싶다. 이거는 뭐 거의 알아서 잘 가더만요,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정기 공연을 만들었거든요. 매달 하는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오시면 진짜 신세계를 맛보실 수 있으니까. 진짜 퀄리티 높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 좀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조금 욕심을 내서 세대도 좀 나눠가지고 20, 30대를 위한 강남에서 파티도 하고 이제 피크닉 분위기로 페스티벌 분위기로 공연도 하고 이런 걸 나눠가지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이 오십시오. 티켓 가격은? 안 비싸. 얼마? 한 2만 원에서 뭐 2만 5천 원 내외? 29,900원 어때? 좋은데. 김용민한테 강매시켜야죠. 김용민 한 50장씩 사주고 말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 안 되지. 언론인 아니구나. 상관없어. 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에 우리 그 노래 나가는 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노래는 오늘입니다. 오늘이란 제목이에요. 누가 부르죠? 이 데이브 니어라고 저하고 이제 같이 팟캐스트 만들고 있는 분이 만드는데 이거에 영감을 주신 분이 나경원 의원이세요. 그래요? 왜냐면 그때 이제 이병우 사건 뉴스타파가 막 썼을 때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나의 이제 내일을 결정하는데 내 지난 날이 쌓여서 또 오늘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나 반성합시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만들었는데 노래가 좋아요. 알겠습니다. 심금을 울립니다. 데이브 니어의 내일. 오늘이라니까. 오늘. 자, 오늘 들으면서 내일을 기약하겠습니다. 그렇죠. 내일은 또 쉬는군요. 모레를 기약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에 정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프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앞서간 적은 한 번도 없었지. 노랫말들은 늘 그렇듯 한참 저만치 앞서가곤 하지. 나와 같이 가주렴. 나도 힘을 낼 테니 수많은 어제가 쌓여 오늘을 이루듯이 오늘이 쌓여서 내일을 만드니 오늘 어떻게 살까 무엇을 노래할까 나의 내일은 과연 어떤 것일까. 나와 같이 가주렴. 나도 힘을 낼 테니 수많은 어제가 쌓여 오늘을 이루듯이 오늘이 쌓여서 내일을 만드니 오늘 어떻게 살까 무엇을 노래할까. 나의 내일은 과연 어떤 것일까. 어제가 쌓여 오늘을 이루듯이 오늘이 쌓여서 내일을 만드니 오늘 어떻게 살까 무엇을 노래할까. 나의 내일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